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했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코스닥은 2.6%고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사실은 예견을 하고 예고를 합니다만 막상 사실은 액션 취하기 어렵고 이렇게 밀리면 또 불안하지요.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는데요. 시장 흐름과 함께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진행형인 것 같죠.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만 여진이 소위 지속되고 있는데요. 팔아야 되나 혹은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지금 미친 영향들 이후의 흐름들은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된 뭐 미국 당국의 굉장히 발빠른 대처가 그렇죠. 나왔고요. 예. 그것 때문에 어제 블랙 먼데이를 사실 좀 막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만 달러 정도 수준 미만은 사실은 예금보험공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방어를 해주는 네. 부분인데 97%가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일단 보호하는 쪽으로 발표를 발빠르게 했고 그 외에 뭐 다른 은행이 한두 개 정도가 폐쇄 조치가 일단 그 인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멈춰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SVB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게 일단락을 되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더군다나 어제 주가 지수를 아래 꼴을 달고 급하게 올린 하나의 변수는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25bp 금리 인상 관련된 의견을 새롭게 수정하면서 금리 동결을 의견을 냈습니다.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 의견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번에 3월에 25bp 금리 인하를 이제 주장할 정도로 예. 지금 백스텝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빅스텝이 아니라 이제 백스텝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예.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 거꾸로 가는 0.25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리 인하가 만약에 기정사실화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리 인하가 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하게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간다는 점이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최종금리 수준은 지금 아마 3월 정도, 5월 정도에 아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쪽의 베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5bp 금리 인상 부분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 금리 동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아침까지는 4% 정도 수준의 금리 동결이 나왔지만은 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거의 40% 가까이 금리 동결과 관련된 지금 컨센서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국장이 어제 금리 선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그렇죠. 효과를 예. 미쳤지만은 유럽 시장이 다시 좀 많이 맞아요. 빠졌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SC 스탠다드 차터드 관련된 과거에 좀 불거졌다가 잠시 잠잠했던 네. 쪽과 관련된 또 유럽은 그렇죠. 지점들이 있으면서 좀 노출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랑 달리.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빨빠른 대처보다는 유럽 쪽의 시장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SVB 관련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지방은행들이 20개 정도의 리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지방은행들이 다소 추가적인 연쇄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올 수 있는 구견이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최근에 뱅크런이 나오고 있는 지방은행들에 관련해서 자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JP모건이라든지 아주 큰 대형 은행들 있죠. 그쪽으로는 예금이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탄해질 수밖에 없죠. 네. 돈들이 더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어떤 대출 대비 예금의 현금성 자산의 현황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탄탄하다는 점에서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까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몇 개 은행들이 아마 조금 더 뱅크런을 통해서 좀 파산이라든지 뭐 문을 닫는 경우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게 유럽 쪽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다소 조금은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수급으로 지금 보신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지 않고 지금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 2,500억 그리고 지금 선물도 11,000억 1조 1,000억 정도를 지금 팔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현선물 부분에 대해서 하방으로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관련된 신용 잔고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로봇이나 AI 관련 주식들이 올라오고 2차 전지 관련 쪽도 다소 조금은 신용 잔고가 조금 늘어났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이슈들과 관련된 섹터 쪽의 신용 잔고 그리고 절대 신용 잔고도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늘고 있고 예. 특히 코스닥 부분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고 있지 않았지만은 시총 대비 코스닥에 대한 어떤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다는 점에서도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불균형 상황이 시장을 좀 더 하방으로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들을 뭐 저도 그렇고 아침에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코멘트하는 것들을 보면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이 저는 좀 와닿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여담입니다만 물 좀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한도가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예요. 그러면 대충 3억 원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5천만 원이거든요. 네. 물론 뭐 미국이랑 경제 규모나 뭐 이런 GDP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딴 얘기지만 우리 정부가 그런 것들도 조금 또 좀 손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섹터나 종목 얘기보다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고 유망 섹터를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이럴 땐 귀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 얘기를 네. 조금만 더 하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FMC가 이번 주에 당장 CPI가 있고 그다음에 FOMC가 있고 이후의 경로들 봤을 때 지금은 질문에 팔아야 되냐 혹은 오히려 담아야 되냐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 오늘같이 빠지는 날에 바로 뭐 주식을 사야 되냐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매도의 실익은 별로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지난주 후반 정도 봤을 때는 PBR 0.8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뭐 공황 상태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빼고 전체적으로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4배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마련해 줬고요. 극단적으로 0.8배 정도 수준이면은 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20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완전 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밴드 하단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금 한 150포인트, 160포인트 남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 종목이 여기에 대해서 뭐 20%, 30% 여기서부터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관련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주가를 하방으로 좀 밀어낸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시계를 놓고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이제 오늘 내일 정도쯤이면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이 좋게 나올 것 같다는 것은 물가 압력이 다소 좀 완화되는 쪽으로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나오지 않겠냐는 부분들을 아마 단기적으로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지표를 먼저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숫자를 먼저 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힌트, 모멘텀을 좀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는 CPI가 만약에 이번에 컨센서스가 뭐 6% 정도 초반, 뭐 6%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6자가 아니라 앞자리가 5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그래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소 패드 위원들의 지금 블랙아웃 기간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국면이라 일단 CPI 지표를 먼저 보시고 CPI 지표가 컨센 대비 어떻게 나오느냐. 컨센 대비 너무 높게 나오면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CPI까지 높게 나온다. 그러면 패드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는 둘째치고 올려야 되는 금리를 부분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양방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좀 더 하방 압력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CPI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다소 좀 시장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이번에 CPI 발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3월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 핵심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입니다.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기자인데 페드의 뭐 비공식적인 대변인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페드 위원들이 사실 시장의 간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페드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페드의 결정을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슬쩍 흘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트윗을 좀 더 확인해 간다면 3월 FOMC와 관련된 분위기는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전략이 궁금한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고요. 시장에 또 핫 테마,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그 다음에 또 희망 테마 보겠습니다. 핫 테마는 엔터주를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한 3분 정도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또 유망 종목을 봐야 되니까요. 엔터주는 이제 SM과 관련된 소위 쩐의 전쟁이 결말이 났는데 SM이나 혹은 뭐 그렇더라도 어제 보면 뭐 JYP 같은 경우도 괜히 덩달아서 급락을 좀 하면서요. 맞습니다. 좀 유탄을 맞고 있는데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뭐 지표로만 본다면 뭐 어떻게 보면 SM 같은 경우는 쩐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네.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16만 원 선까지 너무 높게 많이 급등 치솟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공개 매수 관련된 부분이 경쟁이 붙으면서 쩐의 전쟁이 붙고 여기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까 뭐죠?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락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뭐 카카오가 가져가는 걸로 이야기됐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 사업을 뭐 같이 협력한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2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수급 이슈는 끝났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뭐 급등각이 또 나온다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 SM이 기본적으로 15만 원 선 정도의 어떤 뭐 인수가를 가정했을 때 본다면 기본적으로 SM 3.0 프로젝트가 그대로 이수만 프로듀서가 빠지면서 본질적인 이익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고 건전한 어떤 이익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국면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라이크 기획 쪽 돈이 빠져나가지 않거나 기본적인 이익단이 그대로 내부에 건전하게 쌓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정해 보면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한 29배, 한 30배 언저리 정도로 아마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건전하게 컨센서스 대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량 학생 정도인 수준으로 JYP 같은 경우가 따박따박 실적을 잘 내줬거든요.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 내줬는데 미스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직전 3개년 동안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26.5배 정도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SM이 한 30배 정도 언저리 29배 정도의 어떤 인수 가격인데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아주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본다면은 아주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산 건 아니라고 평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9배, 30배가 뭐 싸냐 이거 이야기는 좀 다른 별개의 이야기지만 JYP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개년도에 평균 PER이 한 26.5배 정도였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엔터 산업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K-팝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전년비 120%나 급증하면서 643만 장 순항을 하고 있고요. 3월에 음반 판매량도 730만 장 정도 나오면서 2월보다 음반 판매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연도 8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9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역대 시장 성장률을 보면 음반은 전년비 56% 1분기 시장 성장 그리고 공연은 458%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좀 역기저가 무색할 만큼 폭발적인 엔터 산업의 실적단이 구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노이즈가 지나면 업황은 좋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섹터 얘기해야죠. 항공사 LCC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인가요? 네.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이 뭐 자본 잠식도 됐고요. 유일하게 자본 잠식이 안 된 회사가 제주항공뿐이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자를 탈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상증자라든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LCC 저비용 항공사 리오프닝 수혜는 예상을 크게 당연히 상회합니다. 2월에 해외여행 시장은 당연히 이제 작년 10월에 일본 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2월에도 굉장히 기대 이상의 호조를 이어갔죠. 지금 국제선 여객수가 영업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1월 수준을 유지했고요. 일평균으로는 1월 대비로도 지금 2월 달이 11%나 증가하면서 굉장히 지금 2019년 코로나 직전 대비 64%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12월에 56%, 1월에 59% 비교해서 다소 조금은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급 증가가 예상보다 완만하면서 아직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항공업계가 지금 공급 확대를 무리하지 않고 있는데 또 항공기 도입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갑자기 증편하기가 되게 어려운 행선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티켓 가격을 아직은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LCC로 본다면, 국한에서 본다면 국제선 여객이 아마 2019년 대비 약 80% 이상 회복이기 때문에 국적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항공과 같은 큰 아마 국적선 같은 경우는 50%대 머물고 있어서 역시 LCC 쪽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항공편단 여객수가 사실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LCC 쪽은 공급이 폭발하는 여행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LCC들의 일평균 국제선 운항수가 1월 달 대비로도 6% 늘었는데 여객은 12% 증가하면서 아직은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흑자 전환 이후에 1분기는 사상 최대 이익을 굉장히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가 2월 달에도 높아지면서 대부분 다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야기되고 있지만 3월에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까지 방학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치고 3월부터는 좀 쉬어간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LCC를 좀 우리가 약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되게 많았습니다만 3월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은 계약과 머물려면서 겨울 성수기가 끝나는 직후이기 때문에 아마 LC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월 달에 적자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 2월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한 수요가 비수기인 3월과 4월에도 지금 굉장히 강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첫째 주 실적도 2월 대비로는 살짝 슬로우하지만 여전히 12월보다는 30% 이상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또 벚꽃 시즌 특수가 3, 4월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LCC 관련된 일본 노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마 1분기 LCC들의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상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단에서는 제주항공이 610억 정도 그리고 진에어가 560억, 티웨이 항공도 490억 정도로 개선되는데 특히 티웨이 항공은 최근에 제가 만나보니까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잠식을 탈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LCC가 1분기 실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모멘텀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 뒤에 그 항공사 사진이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있길래 두 개가 관심권과 티웨이 항공까지 같이 LCC 주목해서 볼 기업군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